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해당 법은 입법 절차도 잘못됐고 국민보호라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국회 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는 해당 법에 대한 권한쟁의를 할 적격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이 끼겠습니다. 내륙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도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가 소폭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지난 1997년과 같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코너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지만 위원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정책만큼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말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의 과거 경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각종 오류로 논란을 빚었던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당시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표현하고 조선 총독부가 한국어 교육을 강화했다는 황당한 오류로 논란을 빚었지만 교학사 교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성명에도 동참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에 따라 지난 7월 21일에 출범해야 했지만 2달이 지나서야 지각 출범했습니다. 게다가 교원단체 추천 위원 구성 문제도 매듭짓지 못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국가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만 5세 조기 취학 논란 같은 사회적 혼란이 또다시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오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대통령실은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저희 취재 결과도 이렇게 비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고소를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는 대상이 되는 곳이 MBC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라는 시의원이 이제 MBC를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참 MBC하고도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간에 주장이 엇갈릴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비속어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늘 아침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비속어만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속어가 이 논란의 본질이라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든 이상이든 주저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급속도로 외신을 통해 퍼져나가고 특히 일부 매체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을 물어본다는 이런 과정이 동맹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동맹 훼손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비속어 논란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동맹 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속어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바이든이라는 부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체면이 깎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돼 있는 부분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 바이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날리면이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굳이 한 게 그게 한미 동맹을 훼손한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문제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네요. 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현지 시간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미 백악관이나 의회 쪽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또 한국 정부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 고위 당국자에게 해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NSC 측이 잘 알겠고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NSC 측에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조태용 주미대사로 알려졌고요. 국무부에는 주미대사관에서 이제 김은혜 수석의 설명 내용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참 얘기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아닌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다기보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미국 정부 측에서 이해한다, 감사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쳤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했다. 국내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다. 이런 설명과 함께였는데요. 다만 이 부대변인은 이 라디오 진행자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는 확인 과정을 거쳤느냐 이렇게 묻자 대통령께서 먼저 바이든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국회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확인했다는 얘기는 없었던 거고요.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최초로 내놓은 이 미국 현지 브리핑 당시에 취재진이 대통령께 직접 여쭙고 확인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다 라고만 답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확인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은혜 수석의 발언은?
그러니까 오늘 뭐 이재명 부대변인이나 김은혜 수석 얘기로는 뭐 확인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건데요. 다만 이제 오늘 그 국민일보 온라인판 등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네. 이제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참모들에게 바이든이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이 XX라는 부분은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당사자가 안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걸 했다고 얘기하기도 참 머쓱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대립은 점점 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외교 참사와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 때 이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인데요. 의원총회 이후 그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 대표인 유성곤 의원은 169명 전체 민주당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법상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이 지금 169석이잖아요. 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해임 건의안은 지금 헌법 63조에 명시가 돼 있고요. 예. 해임 건의는 제적 의원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는 과반, 그러니까 150명, 그러니까 제적 과반이니까 150명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단독으로도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는 탄핵 발의랑은 달리 이거 법적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말 그대로 대통령이 건의하는 내용의 결의안이고 대통령이 이걸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뭐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뭐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 뭐 악의 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격앙돼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뭐 MBC 편파 조작 방송 사건이다, 뭐 아니면 뭐 대통령 해외 순방 자막 조작 사건이다, 뭐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국회 의원총회 때 국민의힘은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면서 한간에 돌아다니는 받은 글, 소위 지라시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MBC를 특정한 적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데요. 지금 자막이 문제라면 MBC만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상파 방송이나 다른 방송들도 다 그렇게 보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이제 그 MBC 편파 조작 방송 TF라고 뭐 그 조직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예. 또 그러면서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해외 순방 자막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SNS에 쓴 글에서 MBC 자막 조작 사건의 본질은 광우병 사태처럼 MBC가 조작하고 민주당이 선동해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MBC를 사실 정면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 분위기네요. 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 언론 6단체는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건너편 인도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익을 해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럭비공처럼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일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비속어 논란을 낳은 윤 대통령 발언이 보도에 이어진 경위에 대해 당시 공동취재단, 즉 풀기자단 영상 기자가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담게 된 것이고 소란스러운 현장이라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이 취재한 영상 기자들도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하자고 해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보도 여부는 각사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분위기하고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윤 대통령 발언 논란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파행을 빚었어요. 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래 이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서 이제 소집이 된 전체 회의인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이제 운영이 긴급 소집을 통해서 최근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현안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요청과 함께 이제 윤 대통령이 말하자면 뭐 그
이제 그 김은혜 홍보수석 해명대로라면 우리 국회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제 여야 간의 충돌이 세게 일어났는데요. 야당 그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 오늘 발의한 거랑은 별개로 이 순방외교 논란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실의 김성한 안보실장 그리고 김태호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켜서 경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운영위는 오전에 열렸다가 이 파행으로 상당히 길게 정회가 됐고요. 네. 나중에는 결국 다시 열려서 이제 국감 증인 등은 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운영위원장으로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주 위원장 정치복원을 강조했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뭐 운영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자리이고요. 예. 주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지지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 하면서 그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복합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나 안타깝게도 국회가 민생과 무관한 정치 공세와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가 먼저 소통하고 협치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그 주 원내대표 운영위원장 선출은 총 241명 투표에 참여해서 207명 찬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조 원내대표 이번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권을 평가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보센터를 설치한다고요? 네,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공세는 사실 이제 이번 국정감사가 좀 특이한 게 정권 교체 기여가 정권 교체가 끼어 있기 때문에 네. 10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5개월은 윤석열 정부 기간이고 네. 뭐 대선 이후 이제 인수위 출범부터 생각하면 한 6, 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통령 취임 이후로도 5개월이 되는데 그 이전은 사실 이전 정부가 그 정권을 잡았던 시기여서요. 네.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부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지금 현 정부 그 집권 세력에 대한 좀 어떤 국정감사에서 비판이나 이런 거를 좀 방어를 해보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감 사전 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면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한 것이 없었다. 또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 임기말 검수완박을 했다. 뭐 이렇게 낱낱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원들을 향해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총공세를 좀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요. 이 조 후보자가 국제기구인 유럽부흥개발은행 즉 EBRD에서 한국 돈으로 3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도 한국건강보험에는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앞서 사전에 낸 보도자료에서는 그 EBRD 본부가 위치한 영국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영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오늘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국내 의료 서비스도 이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자료를 이제 그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국에서 내지 않고 영국 의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을 국내에서도 이용을 했다. 공상부담금 그리고 본인부담금 합쳐서 150만 원의 이용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는 그러자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 의료기관도 활용한 것이 맞고 또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사실 그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서요. 이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될 이제 조 후보자가 이 말하자면 건보에 대해서 좀 부적정 이용에 가까운 어떤 이런 걸 한 건 사실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외에도 자녀 진학 관련 주소지 변경, 즉 위장 전입 의혹 그리고 군입대중 대학원 수강 등 다른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세대 분리로 인해 어떤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 공직자로서 조금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군입대중 대학원 수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그때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녔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네, 조경 후보자가 복지 없는 성장 없고 성장 없는 복지는 없다. 이게 자신의 신념이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출산 정책 이야기하면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면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비판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지난 정부, 즉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저출산 대책을 좀 비판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방향성은 안 나온 거죠? 네. 뭐 이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서 뭐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기도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세종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양육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에 인근의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찾아서 보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관계자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부모 급여 도입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법안과 관련해서 공개 변론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지금 법무부 대 국회의 그 권한쟁의 심판 그 심리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그 변론을 하면서 이 국회 측 변호인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 그 4,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개정 행위가 정당했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공개 변론이 약 5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거의 모든 쟁점을 놓고 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 자체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거는 이건 더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검찰 측과 국회 측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네, 법무부 측, 그러니까 즉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제 변론을 한 내용은 이 법률, 즉 검수안방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법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면서 이미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에 맞는 키를 10분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국회 측에서는 이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의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는데요.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은 수사 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 즉 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 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들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리한 헌정사를 반성해서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막으려는 이제 국민의 권리 정정에 속하는 것이지 검사에게 수사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울러 권한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 절차상 심의 표결권이 없는 법무장관과 검사가 일법 절차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수주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결론 내릴까요? 오늘 공개 변론을 마친 후에 내부 심리를 통해서 이제 선고 기회를 잡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즉 9명이 지금 심리를
심리를 하고요. 이 중에 과반 찬성이 있으면 뭐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죠?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그러니까 10시부터 이제 영장 심사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영장 심사 결과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마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어떻게 또 만약에 구속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수사에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저희가 결론을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 코스피는 한때 장중 22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 또한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일각에선 1997년처럼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올 들어 20% 이상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연일 최저점을 갈아치고 있는데요. 주요 원인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가장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특히 원화의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고 또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문제가 갑자기 더 심하게 된 거는 이번에 미국이 세 번째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 포인트를 금리를 증가하긴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쇼크를 준 것은 지금까지 연말에 미국의 금리가 한 3.5에서 3.75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의 조사를 했더니 네. 지금 연말 금리가 4.5% 정도로 올라갈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만약 그러면은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예측처럼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금년 내 아직까지 미국은 금리 결정할 수 있는 FOMC 회의가 아직도 2번 남아 있는데 네. 한 번은 75bp 한 번은 50bp 그렇게 해서 총 1.25%가 아직도 올라갈 거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 요게 좀 시장에 좀 많은 쇼크를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쇼크를 더 많이 받는데 예. 그 이유는 좀 한국은행이 좀 전략적인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7월에 미국이 금리를 75bp 올리면서 좀 이상하게도 미국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하고 분석가들이 좀 이상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을 오히려 좀 둔화시킬 거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3.75가 예상됐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선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만 올리고, 예. 그 다음에 또 10월, 11월에 또 25bp만 올릴 것 같다. 이런 신호를 줬어요. 예. 그래서 일단 낙관적인 예측에서는 그게 다 인정했지만은 지금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그것보다 더 올린다고 하니까, 예. 그 전서부터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좀 약간 낮아질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 폭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 폭이 25 내지 50 BP로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는 한 150bp, 1.5%씩이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졌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금리 역전을 했을 때는 우리가 75bp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신호를 준, 신호를 그대로 따른다면은 그러면은 이 금리 역차가
과거보다는 거의 2배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우리나라 그 외환 시장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 쇼크를 그렇게 크게 준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그 문제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8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였다. 예. 8월에 사상 최대였다. 그래가지고 그 무역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는 게 아니냐. 또 그 경상수지마저도 이제는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선 이런 요소들이 시장을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든 것 같고, 그래가지고선 뭐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꾸만 97년 외환위기의 생각이 다시 돌이켜오고,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셨을 때, 그러면 좀 그 한미 수합을 체결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미 그 통화 수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네. 그게 이번에 좀 성취가 안 됐죠. 그래가지고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월요일에 그렇게 좀 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게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좀 하나하나씩 좀 뜯어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있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00원대 이미 뚫었고요. 1,500원, 1,6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가 지금 보통 우리가 쓰는 이론, 보통 우리가 쓰는 모델, 여기에서 보면은 벌써 좀 환율이 너무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는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더 주는 것 같다고 지금 경제학에서 보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낮거든요. 적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언젠가는 원화가 다시 강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수준은 임시적이고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걸릴 거냐?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게 뭐 몇 개월 후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좀 심하게 된다면은 뭐 2024년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일단 우리들의 어떤 이론을 본다면은 다시 원화는 강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약화될 것이냐. 네. 그거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유동적인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은행이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7월에는 10월, 11월에 25bp씩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네. 생각을 지금 바꾸기 시작해서, 예. 지금 10월에는 50bp 올릴 가능성이 좀 커졌다. 예.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고, 예. 그리고 아마 11월도 우리가 금리를 25보다는 더 높게 올려야 될 것 네. 같이 보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수합을 받지 않았지만은 계속 수합에 대한 대화를 미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좀 많이 올리고 수합을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한 1,500까지 가서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는데, 네.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렇게 높이 올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수합을 안 받으면은, 네. 그러면은 뭐 1,500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지금 숫자 말씀하시는 게 숫자 뒤에 0.5, 0.5%포인트, 0.75%포인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한국은행도 한 1%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최근 추경호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일종의 한국은행하고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순수하게 환율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빨리, 최소한도 10월, 11월에 0.5%포인트씩 올려야 되고, 그렇죠. 0.75%포인트도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직 환율을, 환율의 약화를 좀 지연시킬 것을 목표를 잡는다면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지금 막 얘기했듯이, 부채, 금리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환율을 포기하자.
환율을 포기하고 포기하자.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좀 잡으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환율을 포기하자면은 예. 그러면은 10월 11월에 그 한국은행이 그냥 기획했던 대로 0.25%포인트씩 올리는 네. 전략을 택할 수가 있고 예. 우리나라 지금 그 국내 경제가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아예 수요를 좀 돕겠다 하면은 동결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보호하는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수요도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도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율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효과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금리를 많이 올리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면은, 예.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지난 한 1, 2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벌써 한 15년 정도 이제 우리가 걱정해 왔던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계부채 금리를 올리면은 가계부채 부담이 는다. 그렇게 계속 염려를 해가지고선 금리를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는 방법으로 지난 한 10년 동안 통화정책을 진행했더니 지금 돈을 빌리신 분들의 부담은 좀 적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가지고 이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드디어 좀 가계부채의 상승세가 좀 잡힌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금리를 내릴 때 다시 금리를 올릴 자신이 없다면은 처음서부터 내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과거에 금리를 너무 내려가지고선 너무 많이 돈을 빌려서 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완전히 처음서부터 정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봐서 필요하면은 물론 그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요것 때문에 국내 경기 회복이 좀 느려질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경제가 필요하면은 올려야죠. 네, 교수님. 일단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안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셨는데요. 만일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를 그만큼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금리를 조금 좀 덜 올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려질 거지만은, 요것만 가지고 우리 원화가 다시 강화될 거다. 요게, 환율의 상승을 멈추고 다시 좀 하락시키는 걸 유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통화 수합을 받는다고 해도 예. 금리 차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 예. 금리 차는 계속 예, 교수님. 그러면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일단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환율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미 통화 수합 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동을 가질 때에도 한미 통화 수합 문제를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통화 수합 안 해주는 겁니까? 예, 그 첫째 문제는 미국의 행정부가 통화 수합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연방 중앙은행 연준이 통화 수합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연준하고 행정부는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부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여기까지는 얘기하실지 몰라도 그 지시를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게 첫 문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과거에 계속 이제 스와프를 요청하고 물어왔기 때문에 네. 연준이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새로운 대출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걸 피마라고 하는데 예. 이 피마는 승인받은 외국의 중앙은행이나 통화관리 기관에 그들이 외환 보유액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또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인데 우리가 그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선 미국에서 당장 600억 달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네.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수합을 그렇게 급히 필요하진 않은 것 같다. 또 우리가 환율 자체만 보면은 지금 상당히 떨어졌지만 환율하고 물가를 같이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실질 환율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실질 환율을 보면은 아직까지 뭐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고 한 2010년도 상태에 갔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걸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1위에 역시 정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키워드는 비속어입니다. 네. 워낙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적 발언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간만에 SNS, 빅데이터 분석, 이제 정치 때 저희 하던 거 있잖아요. 선거 때. 간단하게 좀 요 부분 해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일단 일주일간 빅데이터 분석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언급량 한 15만 7천 건으로 평상시보다 훨씬 높았고 급상승 순위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려, 논란, 발언, 문제 이런 키워드를 나오고 있고 지난주 대비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비속어, 막말, 욕설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간 키워드들이나 이제 긍부정을 보더라도 약간 이제 계속적인 걱정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려라는 키워드도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이 긍부정 비율이 좀 상당히 부정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한 최근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매달 한번 긍부정 비율,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량 중에 뉴스 빼고 이제 SNS, 커뮤니티 이런 걸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긍정의 비율이 그래도 한 5월부터 8월까지 한 5월에는 한 긍정의 비율이 이제 언급량이 이제 언어에 대한 단어 사용입니다. 그래서 긍부정이지만 찬반은 아닌데 어쨌든 긍정으로 사용된 단어의 비율이 한 30%, 부정이 70%, 한 3대 7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긍정 단어의 비율이 16%까지 떨어졌고 부정 단어의 비율이 한 82%.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들이 부정의 언급이 좀 확실히 많이 급증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되는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까 긍부정 비율, 그러니까 긍부정 감성어 비율이 이 정도로 나오더라. 그렇죠. 찬반은 아니고요. 어쨌든 단어의 알겠습니다.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치와 관련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 네, 외교 있다고요? 주제이고요. UN 본부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미국 뉴욕시의 UN 본부에서 열렸던 77차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이때 이야기한 게 갑자기 이제 중국은 최대한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고한 결심으로 대만 독립 세력을 타격하고 강력한 조치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대만에서는 대만은 중국에 속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 담당 기관인 대륙위원회가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이 없다라면서 중국의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고요. 대만 분리주의 활동에 단호히 대응했다는 말씀드렸던 왕이 중국 국무위원회 외교부 장관의 이제 총회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대만은 주권 국가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 현실에 비춰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고 또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한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주권 침해하고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를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어떤 갈등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하면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향후 미국과 중국의 수교에서 이야기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확실히 지금 외교는 정말 치열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하고도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러시아보다 등치가 지금 얼마나 더 커요, 중국이. 네. 중국하고 또 싸워요. 두 개의 전쟁을 같이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참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2위 주제는 뭡니까? 2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연중 의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제 연준에서의 의장의 계속적인 발언들, 뭐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스티브 포브스라고 하는 포브스라고 하는 유명 잡지 있잖아요. 네. 포브스 미디어 회장이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금리를 올려서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자국 통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포브스 미디어의 회장이 주장한 것인데요. 네. 지난 26일 이제 포브스 회장이 싱가포르에서 포브스가 주최한 뭐 글로벌 최고 경영자 컨퍼런스에서 오늘날 안정적인 통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앙은행가를 거의 못 봤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정책 당국자나 뭐 경제학자들이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인플레이션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일종의 독단이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좀 고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자국 통화 가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은 뭐 그 이상을 내다보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고용 줄이는 일도 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에서 이것도 뭐 진정한 치료법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통화를 그냥 안정시키는 게 오히려 진정한 치료법이다라고 이제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온다고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네. 1980년대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때 금리를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고통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교훈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무섭게 그냥 금리를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내부 반발들은 적지는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3위는 생활 분야고요. 마스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년 넘게 의무 착용했었던 특히나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집회, 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뭐 축구 경기를 했는데 네. 상암에서 축구장에서 이제 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들 혹은 야구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마스크를 벗으면 어색하다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좀 많은 상황이라 일종의 습관처럼 이제 우리가 있었던 마스크 외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이제 뭔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과연 마스크 의무 해제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속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뭐 SNS 의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레저 분야에서도 뭐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무비자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제 일본이 지금 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이제 입국자 하루 5만 명 상한 기준 철폐하고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잖아요. 네. 그랬더니 국내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이게 실제로 트위터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냐면 특히나 비행기 티켓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명이서 같이 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미 티켓팅을 완료했고 한 사람은 조금 이따 결제해야지 하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매일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종의 보복 여행처럼 무비자 입국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예약이 늘고 있고요. 뭐 9월 들어서 전달 대비해서 지금 일본 예약이 2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왕복 원래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행기 값이 막 50만 원대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아서 이제 일본 여행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또 향후에 지속될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반대에선 좀 걱정하는 게 벌써 제주도가 뭐 소위 말하는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또 국내 관광에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적용될까?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항공편을 계속 늘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공편을 계속 늘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비용 항공사도 최근에 증편에 적극적이긴 한데 어쨌든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비행기 값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참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연예 분야고요. 키워드가 KBS 홀입니다. 네. 그래서 KBS 홀? 이거 뭐지? 했더니 지난 22일 오후에 KBS에서 서울 드라마 어워즈라고 하는 행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상욱, 정은지의 사회로 열렸는데 저도 솔직히 이 행사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2006년에 시작돼서 17회를 맡고 있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라고 합니다. 저 세트 만드는 거 봤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실은 현수막만 봤는데 그래서 연예인 오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못 봤고 실제로 SNS에 뭐 많은 연예인들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게 좀 의미 있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드라마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서 뽑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 세계 39개국에서 225편의 작품이 이제 출품이 됐고 1등을 한 작품도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라 영국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헬프라고 하는 작품이고 이게 3관왕을 했는데 내용이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취약처가 된 요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요양사 환자들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라고 합니다. 뭐 전 세계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또 모였다고 하네요. 근데 연예 분야에서 부정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씁쓸한 얘기인데 음주운전 또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뭐 다 아시겠지만 곽도원 씨가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히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된 것인데요. 이 좀 여파가 커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미 뭐 주연한 영화 소방관도 이제 조만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익 광고 같은 거를 출연을 했는데 이런 부분 출연료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계약서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이제 환불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돈스도 이제 그 마약과 관련돼서는 오늘 이슈인데 돈스파이크 작곡가 겸 가수로 유명하죠. 이제 본명 김민수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히는 좀 일들도 지금 생겼습니다. 한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산업 분야고요. 레저 산업의 축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됐는데 그럼 역시 이제 가장 혜택 볼 분야로 보는 게 이제 가을이면 이제 지방의 다양한 곳들에서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이 축제에 대해서 좀 기대들이 좀 많고 실제로 이제 축제들도 좀 온라인에서 많이 바이럴이 되고 있어서 동네에 괜찮은 축제들을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산업에서 에너지 분야가 나왔는데 한수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한국수력 원자력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 교체하거나 검증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319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00억 넘는 정도의 이제 어떤 거니까 책임 소재를 좀 판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무책임하게 놔뒀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키워드도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은 안전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전 기준을 채우지 못한 그런 기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돼서 319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좀 답답하네요. 이건 뭐 안전이라는 거, 안전의식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슈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과 제주도 지방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높은 구름이 가끔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북서 냉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린 이후 서울 지방의 경우 아침 기온 12도까지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21, 2도에 머물러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대구 16도, 서울 광주 17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광주 27도, 대전, 대구, 부산, 제주 26도, 인천, 세종, 울산 25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9.4도, 습도 64%입니다. KBS 58분 날씨 단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닷새 전 충북 보은읍에 자리 잡은 한 작은 영화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영화관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수어로 대화를 나눴고 그 틈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한 남성이 한 손에 흰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팝콘을 들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보은군은 이번 달부터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을 장애인 영화 보는 날로 정했는데 이날 처음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자막과 화면 해설 음성을 담은 영화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인구 3만 1000명인 보은군에는 6월 말 현재 900명의 시청각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날 하루 50여 명이 영화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은군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청주와 충주 등 인근 도시까지 가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낯선 곳에 있는 영화관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해 몇 년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영된 영화는 이정재 감독의 헌트였는데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큰 자막이 화면에 나오는 동시에 성우가 배우들의 다급한 움직임, 배경 등을 세세하게 목소리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본 한 청각장애인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우들의 연기가 실감났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왜 장애인은 특별히 정한 날짜에만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국내 OTT의 베리어 프리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리어 프리는 장애인에게 불편한 장벽을 허물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을 의미하는데요. 국내에서 개봉하는 베리어 프리 영화는 일반 개봉 영화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라는 점을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When it gets hard,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home.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And it's the only thing we take with us when we di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were never broken,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And if you hurt me, that's okay, baby. Only words bleed inside these pages. You just hold me. I won't ever let you go. Wait for me to com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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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can fit me inside the necklace you got when you were 16, next to your heartbeat where I should be. Keep it deep within your soul. And if you hurt me, well, that's okay, baby. Only words bleed inside these pages. You just hold me. I won't ever let you go. When I'm away, I will remember how you kissed me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7995님께서 예전에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요. 어떤 분께서 같이 온 지인에게 장면에 대해 수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영화라 자막은 안 나오고 어두운 곳에서 서로 집중해서 영화 보기가 힘들었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따뜻함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8356님께서요. 내 몸에서 손톱만한 크기의 눈을 잃었을 뿐인데 세상의 전부를 잃었다는 라디오 사연자분의 글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문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결코 남의 일도 아니고요. 장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문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살아와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구분을 짓는 것 같습니다. 구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승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탈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생한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동료의 대피를 벗던 직원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제 이제 부상자 한 명 발생했었는데 그 중상자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옮겨질 때 심정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가 호흡은 가능해진 상태인데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40대 남성이신데 처음에 이제 화재가 난 거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직원 대피를 위해서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고 나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CCTV를 보면서 다른 직원들의 탈출을 지시하고 하면서 대피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인은 정작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거기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한 한 50분쯤 지나서 8시 48분께 지하 1층 탈의실에서 119 구조대에서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벌써 70이 넘으셨던데 어머님께서. 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이 남을 구하느라 현장을 떠나지 못했을 것을 알았다. 왜 남들 생각을 그렇게 할까? 엄마 생각도 조금은 해주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거잖아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 숭고함에 참 감사하면서도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빨리 좀 의식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였죠? 네. 3번이나 오늘 현장 감식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전 10시경에 10시 30분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2차례 감식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돼서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감식을 할 때는 지게차를 불러가지고 화재가 난 곳에서 CCTV를 보니까 어떤 1톤 화물 탑차가 서고요. 거기서 사람이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불꽃과 연기가 그 차 근처에서 보였어요. 그러면 어제 이제 그 전기차 때문에 화재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서 그 자동차 옆에 불꽃하고 연기가 확인이 됐는데 연료통이 있었어요. 다 타고 사실 뼈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차인지 외관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료통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내연기관차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차에서 불이 난 것이냐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우선은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배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그 옆에 적재되어 있는 폐지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불씨가 튀어서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이 차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차량 바퀴를 들어 올려서 그래서 잔해물을 수거를 한 건데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이 난 것은 없는데 오늘 저녁 뉴스에 보도된 CCTV가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사실은 화재 뉴스를 제가 많이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저렇게까지 빨리 번지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차량 블랙박스가 찍힌 자리가 어디냐면 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이었는데 차량이 이렇게 서 있는데 블랙박스로 저 앞에 그 불이
빨갛게 타오르는 게 보여요. 예. 근데 순식간에 검은색 연기가 바깥으로 이 차가 입구에 지하 주차장 예. 입구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오는 게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치 그러다 뭐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냥 확 하고 덤볐다. 네, 헤일이 덮치는 것처럼 예. 이제 그렇게 검은 연기가 덮치니까 사실은 예. 이제 오픈하기 전이어서 손님들은 없었습니다만 7시 45분에 이미 일을 한창 하고 있었던 시설팀 직원이나 방재센터 직원들 그리고 이제 외주업체 용역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희생이 돼서 멀리까지 가시도 못하고 1차 감식 결과를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지금 1차 부검 결과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상황이 전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잔해물을 수거해서 주변을 지금 봤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예. 전기차에 대한 화재 가능성은 일축이 됐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전기시설들 콘센트들이 있었으니까 혹시 그로 인한 네. 화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 하나랑 또 하나는 오늘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화재 당시에 화면에는 스프링클러가 보이지 않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리고 업체 측에서 바닥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프링클러가 네. 작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보도는 어떤 이제 진압 작전에 들어가셨던 소방관 분이 예. 옥내 소화전을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물을 뿌리잖아요. 예. 처음에 소화전이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스프링클러랑 예. 소화전의 경우에는 같은 물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을 한 건가 제 시간에 예. 이제 이런 의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뭐 화재 점검에서 소방 점검에서 뭐 지적사항이 24가지였다더라. 네. 뭐 다 시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동했는지 여부도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식 과정을 지켜보던 일부 사망자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유족분들의 가장 분통 터트리는 상황인데요. 네. 감식에 대한 얘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감식에서도 오후에는 일부 한 3분 정도의 유가족분들이 동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은 현장에서 그 행정당국하고 현대백화점 측에서 우선은 우리 가족이 생사 확인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인 여부를 알려고 소방지휘본부에 가니까 경찰하고 소방관이 저지라고 결국 쫓겨났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시청도 유성구청도 어디에서도 유가족들에게 분향소라든지 제대로 된 계획을 말해주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어디 가서 물어볼 곳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망자 유족 과정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장례 과정에서도 일부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빈소를 차리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장례식장이 마련된 3분의 희생자들은 내일 발언이 예정돼 있고 또 심지어는 아직까지 이 장례 치를 준비조차 할 수 없는 2분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찾았고요. 합동 분향소에 모여있는 유가족들을 맞아서 이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울렛 측에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이나 이런 것들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직까지 뭐 빈소가 마련되지 않은 사망자가 있고 특히나 이번에 다친 사망자나 이 부상자분이 8명인데 6명이 하청업체 소속이고요. 네. 2명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에요. 뭐 하청과 용역이라고 해서 아울렛 측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되는데 왜 물어볼 곳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원의 한 새마을 금고 여직원이 뭐 상관으로부터 밥짓기를 밥을 지으라고 뭐 지시를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노동당국에 고발을 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노동당국이 감독에 나서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감독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조사 결과를 정리를 하자면 이사장하고 지점장이 저연차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 근로감독 결과였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매월 10만 원씩 출자금을 납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을 강요한다든지 폭언이나 퇴사 종용, 부당 인사 발령 등이 대표적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있으면 여성 직원들한테만 밥을 짓게 한다든지 화장실에 수건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세탁해오라고 요구한다든지 회식에 참여를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경우가 남자 직원은 30만 원을 주고요. 네. 여성 직원은 1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직원들한테 아까 그 뭐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지점장이 지휘상의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또 문제는 이런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내부 통제 기능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체불이 있었어요. 임금체불요? 네. 7,600만 원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이 됐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직원의 54%.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여직원의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새마을금고하면 돈 받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임금체불을 해요? 네. 참. 근데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을 만들어서 뭐 강요했다고 하는데 이 대체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계명인데요. 첫 번째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나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가 세 번째고 상사에게 배우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사의 화를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상사의 화를 자기 성장의 영양소로 삼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절도에 있는 지시와 보고하기로 알려졌습니다. 참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상사의 화를 영양소로 삼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고용부가 대전에 한 신협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여기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네. 우선 회의나 술자리에서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 시간 내에 부당 업무 지시, 뭐 현수막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전단지를 배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이게 언제적 개인적 용무를 지시하는 건데 출퇴근에 픽업을 시킨다든지 심지어는 자녀의 등하원을 시킨다든지 약국이나 세탁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식 때 여직원한테 술 시중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적발이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임금체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1억 3,77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적발이 됐고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협에 대해서는 5건의 사법 처리와 6건의 과태료 부과로 3,79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과 좀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공통적으로 벌어진다는 건 그 개별적인 지점과 그 지점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불합리한 조직 문화들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에서는 그 외의 금융기관에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인사 채용에 관한 문제들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다고요? 네.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젊은 여성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뻘 되는 남성을 막
발로 차고 하는 장면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예. 그 커뮤니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20초 분량입니다. 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는 여성이 중년 남성을 이제 못 움직이게 팔로 꽉 잡고 예. 발로 정갈이가 무릎을 계속 걷어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여성이 남성 엉덩이에 니킥을 수차례 날리는 장면도 영상 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뒤통수와 머리를 왼손으로 3차례, 오른손으로 6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남성이 아무 저항을 못해요. 저항을 못하고 폭행을 당했고 뒤통수를 맞을 때는 손으로 방어했다가 갖고 있던 물건을 손에 쥐고 있던 걸 떨어뜨리기도 하는 장면들이 봤는데 이제 지나가는 행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길거리였으니까. 예. 근데 계속 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쳐다보면 좀 멈출 법도 한데 예. 멈추지 않고 계속 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말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렸다. 내가 참고 가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남성이 손을 들고 있던 서류철이 있었어요. 공무원이니까. 예. 그걸 떨어뜨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다는 얘기는 네. 지금 금연단속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이 여성이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을 하고 있던 남성이 적발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 분을 못 참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금연구역인데 거기서 버젓이 담배를 피다가 피웠는데 그걸 단속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 남성을 폭행한 거죠. 근데 그 단속 공무원들이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지금 오늘 이 피해를 당한 남성은요. 2019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흡연 단속원으로 일하는 공무원인데요. 네. 어제 5시쯤에 이제 금연구역에서 단속하다가 폭행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고 단속하는 과정인데 이 여성이 이제 시비로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통은 단속을 안전을 위해서 2인 1조로 보통 나가게 되는데 예. 폭행이나 폭언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단속당한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이 잇따르니까 공무원들도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왜 신분증에 그 카메라가 달려있는 바디캠 바디캠에 달려있는 신분증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 자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동행을 해서 진술서를 써서 제출을 한 상황이고 이 남성분이 구청 소속이니까 공무수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까지 성립이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참고 견뎠어야 되는 그 상황을 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좀 입으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병간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정신적 스트레스나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주차 단속도 그렇고 뭐 흡연하다 단속당하는 거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죠. 물론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폭행을 하는 건 이거는 뭐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과 카메룬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오늘 오후 8시 열렸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TV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이네요. 전반 35분에 손흥민 선수가 헤딩 결승골로 1-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상대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 사이로 공을 빼줬어요. 그거를 김진수 선수가 잡아서 페널티 지역 안으로 왼발 슛을 했는데 쳐냈어요. 근데 멀리 못 가고 그 골문 앞에 손흥민 선수가 버티고 있었는데 수비진 사이에서 올라오는 공을 헤딩골로 해서 양 팀에서 나오는 유일한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는 2-1을 비겼었잖아요. 이번에 A매치를 1승 1무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11월 달에 이제 월드컵 때문에 그 출국하기 전에 평가전이 한 번 더 남아있기는 한데 그 평가전은 지금 유로파 선수들이 시즌 중이어가지고 참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평가전을 누구와 치를지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다 국내파로 치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월드컵을 기약을 하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이고요. 카메룬 같은 경우는 랭킹은 한국보다 적지만 이렇게 순위가 낮습니다만 역대 전적에서도 3승 2무로 우리가 지금 그 2무의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카메룬 선수들이 정예가 다 온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5군으로 이번에 방한을 한 상황인데다가 지난번에 이제 수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서. 이번에 좀 보강이 되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어쨌든 뭐 경기 평가는 차후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번이 마지막에 이제 월드컵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 누가 최종 엔트리에 승선할지 네.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이거 언제쯤 확정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일정이 국내파 위주로 이제 대표팀을 소집을 해서 마지막 일정을 치르게 되는 게 아마 31일쯤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전에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사실 이강인 선수 때문에 얘기가 좀 많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코스타리카에서 1분도 못 뛰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선발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서 교체 선수로도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못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복귀를 하고 벤투 감독이 원래 신인 선수들을 이제 바로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투입을 하는 건 맞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발탁한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오늘 관중들이 6만 명이 넘게 있었는데 이강인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뛰는 보고 싶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벤투 감독에게 질문을 했더니 내가 귀가 두 개니까 듣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팬들이 그만큼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외쳐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네. 것 같은데요. 나름의 전략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외 리그에서 뛰다가 그렇죠. 복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주는 모습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소속팀에서 본인의 실력을 증명을 하고 여길 뛰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투입을 안 했는지. 그래서 경기 도중에 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을 거쳐서 이강인 선수 대신에 다른 옵션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경기도 못 뛰고요. 소속팀인 마요르카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순원, 장제스, 숭메이링, 청거푸, 천치메이.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17,500여 명 가운데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분들은 33명인데요. 앞서 언급한 5명이 바로 그 33명에 포함된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모두 중국인인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중국인 5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고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등급을 재심사해야 한다는 여론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5명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렸는데 굉장히 낯익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굉장히 낯서네 이런 이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순원, 뭐 이분은 그 중국 혁명의 아버지고 손문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손문으로 쳐야 됩니다. 국가보훈처 하면 순원이라고 쳐봐야 나오질 않아요. 손문이라고 우리나라 한자로 그냥 손, 한자 이름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신의 혁명을 일으키고 중화민국을 수립한 분이고 그 이분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기울어지는 나라를 구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이제 한국 민족을 통치하는 정통 민주공화 정부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국 군사학교에 한국 학생의 입학을 허용했는데요. 1925년에 이분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 뭐 사업들이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이 순원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을 준 분이죠. 그러면 뭐 대한민국장 받을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장제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제석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중국 국민단 주석이고 유명한 것은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훈커우 공원 의거를 일으키자 중국의 100만 군대가 못한 일을 한국 한 청년이 해냈다라고 격찬을 했죠. 이후에 이제 장제수 주석이 침체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 한국의 독립투쟁을 적극 지원했는데요. 중국 군관학교에 100여 명의 한인 청년들을 군사훈련을 시키고 뭐 이렇게 했고 이분들이 나중에 조선의용대 그리고 한국 광복군의 근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동포에 또 재정적 정신적인 지원을 해준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때문에 덕분에 임시정부가 또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독립투쟁사에서 장제스 공로는 뭐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조선의용대 외에도 1940년에 가을에 창설한 한국 광복군도 승인됐고 네.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제안하고 그 선언문에 또 명문화시킨 공적 또한 또 엄청나죠. 그리고 역시 이제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쑥메이링이라는 분이 있죠. 여성인데요. 예. 장제스 주석의 부인이죠. 송미령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의거 때 독립운동 지원금을 해서 10만 원 그리고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결성이 되니까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 10만 원 그리고 1942년에도 또 이 한국 광복군의 출정 군인 가족 구제비 명목으로 해서 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럼 뭐 쑥메이링들 1등급밖에 부족함이 없다는 네. 건데 다른 두 분은 누굽니까? 역시 그 1등급 수혜자인데요. 천치메이 진김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천거프라고 해서 진과부 두 분입니다. 조금 낯설어요. 그렇습니다. 이 천치메이는 1910년대에 신규식 선생이 중국에서 결성한 신화 동제사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한 분이고 한국 측 인사하고 교류하면서 한국의 독립투쟁을 위해 물심양명으로 협조했다라고 하고요. 이 천치메이 같은 분들이 협조 덕분에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수립 그리고 선포가 가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천치메이의 조카가 천거프인데 이분은 1932년에 윤봉길 의사 의거 후에 장제스하고 김구 선생의 그 만남을 또 주선하기도 하고요. 한국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한 난징 군관학교에 한국인을 입학시키는 데도 또 힘쓰기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빼앗겨서 중국 대륙에서 사실 임시정부를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독립투사들한테 중국 인사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했겠어요. 절대적이었죠. 네. 그래서 뭐 이 순원이나 장제스나 숭베이링 같은 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천치메이나 천거프 같은 분들의 도움도 컸다라고 하고 1등급은 아니지만 역시 2등급을 받은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장을 받은 분이 한 92명이 계신데요. 네. 그중에 10명, 11%가 중국인입니다. 그 대한민국장 33명하고 대통령장 92명이 있는데 그 앞에서 1, 2등급 서훈 대상자가 125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중에 15명, 12%가 중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역사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요, 숫자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간과했던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의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분인데요. 호모 헐버트 박사라는 분이 있죠. 예, 뭐 얼마 전에 이 헐버트 박사의 73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헐버트 박사의 서원 등급 3등급 독립장인데요. 하루빨리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헐버트 박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위에 평생을 바친 분이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886년에 왕립 영어학교인 유경공원 교수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고 특히 이제 최초의 한글 세계 지리서인 3인 필지를 펴냈고요. 한글의 우수성을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널리 알리고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3번이나 고종의 특사로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1905년에 을산 늑약이 무효다라는 고종의 친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특명을 받았고 뭐 잘 아는 1907년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일제 침략주의를 고발해서 도움을 청하라라는 또 밀명도 받았고 예. 1909년에 상하이 뭐 은행에 예치한 고종의 내탕검을 찾아오라라는 또 특명도 받았는데요. 일제에 의해서 추방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미국에 가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신 분이죠. 이 고종의 내탕검 찾아오라 뭐 이런 특명 이거는 드라마의 한 소재로도 나와가지고 예, 스토리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그런 당사자가 3등급을 수여받았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좀 너무 일찍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50년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분 말고도 영국 출신의 언론인인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베델. 한국 이름으로는 배설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1904년에 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한국 통감부의 탄압에 맞서서 국권 수호를 위해서 또 필봉을 휘두르고 또 이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헐버트와 함께
그 일본 국내부 장관 다나카 미스야키가 경천사 10층 탑을 강탈해 간 사건이 있거든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인데 네. 그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뭐 국내외 이렇게 여론을 이끌어서 결국 반환을 이끌어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이 치안 방해 선동죄를 뒤집어쓰고 옥고를 치르는데 그러면서 또 몸이 엄청나게 쇠약해집니다. 결국 1909년에 37살의 참 젊은 나이로 타계하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이 베델이라는 분의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비록 죽지만 대한매일신문은 영영토록 살아남아서 동포들을 구하라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이분이 독립유공자 서원에서는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헐버트 박사보다는 등급이 앞서긴 하는데 더 높기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름을 배설이라고 가질 정도였으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네. 한국 사람들이 그럼요. 불러주는 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시에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많이 네, 그렇게 바꿔서 불러줬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결단코 이 베델의 그 서원 등급을 문제 삼는다 이건 아니고요. 예. 그 평생을 한글 연구와 보급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바친 헐버트 박사가 겨우 이제 3등급이라는 거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 3등급인 헐버트 그다음에 2등급인 베델의 서원 등급이 같은 외국인으로서 1등급 대우를 받은 청거프라든가 천치메이 뭐 이분들도 물론 뭐 많이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견져서 낮아도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게 형평성을 좀 맞추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그때마다 서운을 줄 때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서운이 등급이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의 서운 등급이 문제점 이것이 뭐 계속 이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예. 해봤더니 그냥 1, 2등급으로 러프하게 굉장히 네. 빠르게 한번 검색을 했는데요. 그렇게 대충 훑어봤는데도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입니까?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이동용 그리고 예. 독립협회 부회장으로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이상재 네. 그다음에 역사학자이면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의 조직에 참여했던 신채호 그다음에 예. 국어 교육 등에서 애국 계몽운동을 펼친 주시경 선생 이분들이 2등급이고요. 2등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병장인 유인석 신돌석 일항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그리고 헤이그 특사인 이상설 이휘종 그다음에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한 이재명 여자 안중근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남자현 네네. 그리고 이 친일 외교 고문이죠.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전명훈 장인환 그리고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의 김익상 식산은행과 조선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그리고 종로결정소에 폭탄을 던지고 순국한 김상욱 선생 이런 의열단원 이분들도 전부 2등급이더라고요.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운 분들이고 예, 예. 설령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남자연 열사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영화를 통해서 익숙한 분들도 이름도 네. 보이는데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독립투사들인데 그렇습니다. 서운이 2등급이 네.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2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예. 근데 육형제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한 600억 원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예. 만주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펼친 그 육형제 가문 있죠. 이회영 그다음에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박상진 그리고 러시아와 한경대에서 무장투쟁을 이끈 최재형 이런 분들은 겨우 독립장의 3등급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도 훈격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러프하게만 그렇죠, 본 건데요. 그렇죠. 꼼꼼히 따져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정부가 독립유공자 명단 208명을 발표할 때가요. 1962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김구, 안창호, 안중근 이런 분들, 이런 뭐 유명한 분들 18명이 1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지금 언급했던 신채호, 신돌석, 이휘종, 이상설 뭐 58명이 2등급 받았고 유관순, 김도연, 김마리아, 장지현, 이혜영 이런 분들이 132명인데요. 3등급을 받았죠. 아니 심사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 심사 기준은 조선 독립운동 혈사 등에서 12권의 문헌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6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국시를 위배한 분, 그다음에 정치적 과오가 있는 분, 납북된 분, 변절한 사람, 해방 후에 월남하지 않은 자, 확인할 만한 기록이 없는 경우 뭐 이래서 6가지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네.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이 독립운동의 공로가 뚜렷한 분이라도 6가지 6대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제외했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심사는 철저히 제대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회 명면을 보면은 뭐 나름대로 뭐 유명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한다고는 했겠지만 1962년이라면 해방된 지 뭐 20년도 채 안 지난 때였고 네. 당시가 어땠습니까? 해방, 한국전쟁,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수선한 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심사가 뭐 안전했겠느냐 뭐 이런 또 회의감이 들죠. 아무래도 반공이 국시였던 시대이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념적인 측면들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3등급 받은 거 이것도 네.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는 사실은 3.1운동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예. 왜 이분이 1등급 대우를 처음부터 받지 못했을까라는 것도 의아한 대목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또 가부장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성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있고 또 폭탄 투척을 했다든가 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남성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는 사실은 가정에 있어서 이 독립운동을 키웠잖아요.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아들도 키웠고 남편을 키웠잖아요. 네. 뭐 이렇게 내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정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폄하된 부분도 많았죠. 그러나 이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혹간의 그 친일 행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유공자로 섞여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남북 분단, 전쟁, 냉전의 전국 속에서도 또 이게 상당수 독립운동가가 공산주의자라든가 사회주의자라든가 부역자다 뭐 이런 낙인이 또 찍히고 이랬죠. 이제 좀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치 환경도 변하고. 네. 심사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도 싶은데요. 그 당시에 그 500명 중에서 208명이 첫 번째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기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누락된 인사들의 경우도 차후에 공적이 확인된다면 계속 포상한다. 뭐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전제를 전제를 달긴 이런 네,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심사를 다시 해도 될 만한 근거가 일단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네. 근데 독립 유공자 수가 17,5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이제 계속 이제 발굴을 하고 그런 뭐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등급은 문제가 되는데 이 등급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관련 법규를 보면 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라는 상헌법 4조가 있는데요.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17,000명이 넘는 독립 유공자 가운데서 유관순 열사 그리고 여운형 선생 그리고 홍범도 장군 요 세 분만이 기존의 대통령장 2등급인데 그 외에 예. 대한민국 국장 1등급을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중복 수상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포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고 다른 공적으로 해서 거의 추가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관순 열사의 경우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에 순국한 공적으로 독립장 3등급을 받으셨는데 네. 1962년에 받았죠. 그런데 그 비폭력, 평화, 민주,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공적으로 해서 다시 대한민국장 1등급을 추가로 받았다라는 거고요. 예. 여운형 선생은 기존에 대통령장 2등급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족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하나 더 받은 거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2021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이제 성환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기존의 대통령장 2등급 외에 그 대한민국장 1등급을 추가해서 이제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죠. 아까 관련 법규에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공적을 추가해가지고 추가해서 이제 한 거죠. 이게 약간 꼼수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 이게 물론 이제 거의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라는 정신은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자꾸 이게 뭐 상이라는 게 그 막 자꾸 이렇게 거듭 주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 다시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2등급 서훈을 줬어요. 근데 2등급 서훈을 반납받고 1등급을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갖고 2등급 주든 3등급을 주든 그런 네. 뭐 이렇게 거부를 할 만한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독립운동 유공자들이 무슨 그 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받았겠죠. 전부 이렇게 주고 네.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았겠지만 사회가 이렇게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재심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상법상에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 여운형 선생, 홍범도 장군 이런 사례는 뭔가 하여튼 뭔가 하나 더 받으시긴 했지만 뭐 좀 이렇게 편법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의 등급을 높이는 거 아까 2등급, 3등급이 됐던 분들의 등급을 높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훈이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신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대에 친일 행적이 나왔어요. 서훈을 박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거의 사례가 없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을 한번 받으신 분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거나 서훈을 다시 받거나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거론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등급의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을 만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신서훈 때 곧잘 거론되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곽재우 같은 의병장들이 홀대받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선조가 109명에 대해서 공신자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 의제로 이제 주량랑을 쳤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를 수행한 86명, 86명에 대해서는 호성공신을 삼고 뭐 이순신, 권율, 원균 같은 그런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 분들 그분들 18명한테만 이제 선무공신이라서 무공을 떨쳤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를 주고 나머지 5명은 뭐 이 전쟁 중에 일어난 반란 사건을 뭐 이렇게 진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신자기를 준 거죠. 자기 경호한 사람한테만 1등 공신 사실 주고 진짜 전쟁터로 가서 싸운 사람한테는 그 다음 등급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86명 중에서도 허준이 끼었는데 허준 선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도망갔는데 문무관이 이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남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사대보다 낫다라고 해서 받은 사람들 보면 내시, 의관, 마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24명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래서 이제 뭐 문무관들은 아 내가 저런 청것들하고 같이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항의도 들어오고 막 그랬다라고 하죠. 물론 왕조 시대니까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도망간 사람들, 도망간 대신보다는 낫네요. 예,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실제로 전쟁을 치른 무관들 홀대한 것도 잘못됐지만 정말 그 의병장들이 문제예요. 그 곽재우, 정인원, 김면, 김천일, 고경명, 조원 같은 의병장들 이런 분들은 공신 명단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이분들은 1년 뒤에 그 공신 대우라 그래서 원정 공신이라고 해서 9,060명을 줬거든요. 그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 속에서 선심 쓰듯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럼 뭐예요? 곽재우 같은 의병장 공로는 9,060분의 1로 쳐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선조가 못난 임금, 이 못난 임금이죠. 내가 의주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의주로 가서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 요청 덕분에 중국이 조선을 구하러 왔다. 조선은 중국군이 구했다. 조선군이나 의병들은 사소한 공만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거고 내가 공이 제일 크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민심 위반으로 해서 뭔가 의병장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했던 거죠. 좀 되게 공색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제 다시 대접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분들이 뭐 이 등급 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분들의 공을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재평가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하고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